안녕하세요. 남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보객기 첫 번째 챕터의 세 번째 주제, 유효 숫자부터 정확도까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은 정확히 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든 항상 불확실성 또는 불확정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고 신뢰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학 챕터 1의 세 번째 주제로서 측정의 불확정성뿐만 아니라 정확도, 정밀도, 유효숫자, 과학적 표기법 이러한 것들을 한 세트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배워야 될 주제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소주제들은 모두 한 세트로 학습을 하는 것이 이 주제들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한 세트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이란 무엇인가요? 자, 측정이라는 건 물질의 양을 알아본다거나 길이를 잰다거나 부피를 잰다거나 하는 이러한 실험의 과정을 말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측정의 과정에서 우리는 실제 값과 정확히 같은 값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불확실성 또는 불확정성, 영어로는 uncertainty라고 하는데요. 일반화 교재마다 번역자의 표현에 따라서 불확실성이나 불확정성 이러한 그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눈금 실린더가 있습니다. 1번 눈금 실린더와 2번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정확히 똑같은 부피의 용액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의 높이가 눈금 사이에 결쳐져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읽나요? 이제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이 값을 읽죠. 보통의 경우에. 자, 제가 조금 더 반듯하게 그어보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직선과 접해져 있는 수면에 그 게이지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메니스커스라고 하죠. 자, 이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왼쪽 메스 실린더와 눈금 실린더와 오른쪽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용액의 부피를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스스로 말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은요. 자, 1번 눈금 실린더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피는 24ml에서 26ml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값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맞죠? 자, 24ml와 26ml 사이에 어떠한 값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25ml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부피는 25ml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값은 정확한 값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정확한 값은요, 바로 숫자 2 말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숫자는요, 불확실한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합니다. 25ml 플러스 마이너스 1ml.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4에서 26ml의 사이의 값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의미죠. 자, 오른쪽 눈금 실린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눈금 실린더는 부피가 어떻게 보이나요? 자,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껴있는 여기가 바로 25니까요. 자, 여기 작은 눈금 하나하나가 0.2가 되겠네요. 5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0.2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24.9ml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건 정확한 값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요. 24.8ml와 25.0ml 사이에 어떠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말고는 정확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적어볼 수도 있겠죠. 24.9ml라고만 적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0.1ml요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부피가 24.8ml와 25.0ml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요. 소수점 첫째 자리인 마지막 자리, 즉 9는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가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9라고 적을 수도 있고 8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25.0이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근데 25.0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25는 분명히 다 있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정확한 값은 24만 정확한 값입니다. 자, 소수점 첫째 자리는 해당하는 9는 불확실한 숫자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측정에는요, 참값과 다를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불확실성은 측정 장치의 정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앞선 눈금 실린더와 비교할 때, 자, 1번에 비해서 2번의 눈금 실린더는 어때요? 조금 더 정밀한 측정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고요? 정확히 맞는 값이 첫 번째 경우에는요, 눈금 실린더의 경우는 앞에 2만 정확하게 맞는 값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24까지 두 자릿수가 정확한 값입니다. 즉,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정확한 값의 개수가 오른쪽 눈금 실린더가 두 개이기 때문에 더 정밀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측정의 불확실성 또는 불확정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정확도, 정밀도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사용해 왔는데요. 측정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밀도라는 개념이 출현하고, 이와 더불어서 측정값이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측정의 불확정성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유효 숫자이고요. 유효 숫자의 개념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밀도와 정확도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정확도는요,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의미합니다. 정밀도는요, 측정을 여러 회 반복했을 때 결과들이, 측정값이죠. 측정 결과들이 얼마나 서로 일치하는지, 서로 얼마나 가까운 측정값들이 나오는지를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자, 밑에 화살 관역이 있죠? 관역에 우리가 화살을 5개를 쏴보겠습니다. 5번씩 쏴볼게요. 자, 1번 관역에다가 화살을 5번 쐈더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자리를 맞았습니다. 2번 관역은요, 2번 관역에도 5번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5번이 이런 식으로 맞았다고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3번은요, 여기 2번이었고, 여기 3번입니다. 3번 관역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맞았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1, 2, 3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정확도와 정밀도의 개념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때요? 참값. 여기 관역의 중심인 바로 참값인데요. 참값에 5개의 측정값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정확히 맞췄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5번 측정 모두 다 서로 굉장히 가깝게 일치하는 위치에 측정이 되었습니다. 정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번의 경우는 어때요? 한 곳에 몰려 있긴 합니다. 한 곳에 몰려 있어요. 5번 측정하는 동안 다 비슷비슷한 위치에 몰려 있어요. 어떻죠? 정밀하긴 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참값으로부터 꽤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다는 뜻이죠. 정리를 해볼게요. 1번의 경우는 정확하고 정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의 경우는 정확하진 않다. 왜? 참값이 여기 관역 중심인데 관역 중심에 못 맞췄으니까. 그러나 정밀하긴 하다고 합니다. 왜? 5번 모두 비슷하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의 경우는 정확하지도 않고 정밀하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관역에 쏜 화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해보면 되는데요. 오차, 영어로는 error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측정을 하는 연구자가 측정을 아주 정확하게 했고 각각의 측정들 사이에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측정을 하는 장치도 문제가 없고요. 연구자도 측정 기술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가요? 측정값들이 모두 비슷하게 나왔어요. 정밀하게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일관성 있게 진행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값과는 다른 값이 반복적으로 얻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오차를 우리는 정밀, 개통 오차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ystematic error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차가 계속 체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일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오차를 개통오차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통오차는요, 측정 장치의 문제로부터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오차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실험하는 사람은 일관성 있게 실험을 했고 장치도 일관성 있게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는 대개는 해결이 쉽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경우에 이제 보정,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장치의 오차를 줄여주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어떤가요? 얘는요, 말 그대로 처치곤란인,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실험 측정 값도 굉장히 일관성이 없고요. 정확한 값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오차를 우리는 우연 오차라고 합니다. 완전히 랜덤하죠. 예측이 안 돼요.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얻어지고도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우연 오차의 경우에는요, 보통 실험하는 사람이 일관성 없이 또는 충분한 숙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오차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실험 기술을 더 연마해서 오차를 해소하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실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숙달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해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 챕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유효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효 숫자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측정의 불확정성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텐데요. 자, 유효 숫자가 왜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효 숫자는 영어로는 significant figure라고 합니다. 자, 유효 숫자는요, 측정을 얼마나 정밀하게 했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앞서 여러분들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부피를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눈금 게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눈금 게이지가 이제 촘촘히 있는 그러한 장치가 어땠어요? 더 정밀했죠. 그 장치를 이용하니까 우리가 소점을 더 작은 자릿수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죠. 자, 바로 유효 숫자도 그거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로 어떤 동일한 물질의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무게를 이제 측정합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물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1.86kg이 나왔어요. 나머지 한 저울은 1.86342kg이 나왔어요. 자, 이 값들을 통해서 앞서 배웠던 측정의 불확정성을 따져보면 일단은 1.86kg이라고 하는 숫자, 그 측정값은 1과 8까지만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6은 불확실한 숫자인 거죠. 자, 이 오른쪽 저울은 어때요? 1, 8, 6, 3, 4까지가 정확한 숫자이고 2는 불확실한 숫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효숫자를 이야기할 때는요, 정확한 숫자와 불확실한 숫자 한 자리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1.86의 경우에는 유효숫자가 세 자리다, 세 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634에는요, 유효숫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효숫자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측정의 정밀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유효숫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측정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고자 기록한 값을 의미하고, 확실하다고 확신하는 숫자와 추가로 한 자리를 덧붙이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붙이는 숫자는 불확실한 숫자입니다. 다시 복습해보면 1.86의 유효숫자는 세 자리고, 1.86에서 1과 8까지만 정확한 숫자이고 마지막에 있는 건 불확실한 숫자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유효숫자리는 3개입니다. 자, 유효숫자를 카운트하는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0이 아닌 모든 정수는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1.234kg이라게 나와, 그 측정값이 나왔어요. 여기서 유효숫자는 0인 아닌 정수 세보세요. 1, 2, 3, 4 다 0이 아니죠. 총 4개의 유효숫자입니다. 자, 두 번째 쭉쭉 나와 볼게요. 0에는 3가지 종류의 0이 있다. 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유효숫자의 개념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한번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0은요, 0이 아닌 숫자 앞에 오는 0은 유효숫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소수점의 경우에 이제 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0.0025라고 했을 때 0이 아닌 숫자 앞에 오는 0은 유효숫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0이 아닌 숫자가 어디까지예요? 2, 5에서 2까지죠?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보세요. 이 앞에 있는 0, 0, 0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는 전부 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유효숫자는요, 2와 5, 다시 말하면 2개입니다. 2개의 유효숫자만 가지는 값이에요. 자, 두 번째 룰을 한번 배워볼게요. 두 번째 룰은요, 숫자 중간에 오는 0은 유효숫자에 포함합니다. 이건 바로 쉬워서 이해가 될 겁니다. 1.00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하면 1과 8이 있죠. 이 사이에는 0 2개 있죠. 얘는 다 유효숫자로 카운트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총 유효숫자 4개입니다. 자, 세 번째 규칙을 또 배워볼게요. 세 번째 규칙은요, 숫자의 오른쪽에 있는 0은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계속 숫자라고 하는 건 0 외에 다른 숫자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0이 있어요. 또 한 숫자 100 하고 끝자리에 점을 찍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숫자의 오른쪽에 있는 0은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100은요, 소수점이 없죠. 첫 번째 100은 소수점이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효숫자가 1만 유효숫자입니다. 한 개예요. 여기 앞에 있는 1. 그런데 100하고 점을 찍었다는 소리는요, 이 점 앞에 있는 값까지가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총 3개의 유효숫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효숫자의 규칙 세 번째 이야기할게요. 완전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완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측정값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을 10번 했다. 10번을 해서 여러분들이 10번 서로 다른 측정값을 얻어내겠죠. 그때 10번이라고 하는 횟수는요, 여러분들 유효숫자로 포함하지 않고 이러한 숫자를 우리가 완전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측정 횟수 자체는 사실 오차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완전수라고 하고, 이 완전수는 무한대의 유효숫자를 가진다고 가정합니다. 주로 실험 횟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효숫자에 대한 규칙은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게 유효숫자들을 여러 측정값들 사이에 이제 수학적 연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유효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과학적 표기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표기법을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연산 과정에서 유효숫자를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학적 표기법은요,
저기 앞쪽 챕터에서 배웠었던 과학적 방법,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과학적 표기법은요, 숫자를 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지수 표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큰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자, 엄청나게 큰 숫자. 이걸 그냥 쓰기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과학적 표기법입니다. 영어로는 scientific notation이라고 하는데, 자, 이 방법은요, 간단하게 지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얘는요, 0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뭐냐면요, n 곱하기 10의 n승입니다. 여기서 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습니다. 작은 수로 바꿔주시고 지수의 n승을 올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00045,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4.5, 소수점을 하나, 둘, 셋, 넷, 4칸 가는 거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23000 한번 써볼까요? 얘는 어떻게 써요? 소수점 하나, 둘, 셋, 4칸 가니까 2.3 곱하기 10의 4승.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과학적 표기법이고요. 과학적 표기법은 간결성하고 유효숫자 표현까지 가능한 일석이조의 표기법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배운 접두사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지금처럼 과학적 표기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숫자들을 실수 없이 수학적 연산 과정에서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유효숫자를 수학적 연산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는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측정값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여러 측정값을 어디에서 얻어내냐? 여러 측정 장치로부터 얻어내고요. 여러 측정 장치는 정밀도가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얻어내는 값의 유효숫자 값이 다 다르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측정값들 사이에 상호적으로 이제 수학적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숫자를 얻어낼 필요가 아주 많습니다. 이 경우에 유효숫자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규칙부터 말씀을 드리면 곱셈과 나눗셈은 규칙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의 규칙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우선 곱셈, 나눗셈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측정값이 4.56이 있고 또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얻는 측정값이 있는데 이 둘 사이 곱셈이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자, 얘는 유효숫자가 총 3자리입니다. 3개고 얘는 총 2개입니다. 맞죠?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우리가 계산값의 유효숫자를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퀘스천입니다. 계산하면 일단 6.38입니다. 자, 곱셈 뺄셈에서는요, 유효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수점을 기준으로요, 이 두 숫자 중에서,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끊겼는데, 자, 이 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유효숫자가 가장 작은 측정값의 유효숫자를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두 측정값을 곱할 때 정밀도가 가장 낮은 측정값의 유효숫자를 따라가면 돼요. 여기서 지금 정밀도가 가장 낮은 측정값은 뭐예요? 바로 1.4죠. 유효숫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계산값도 이 두 자리의 유효숫자를 갖는 1.4의 유효숫자를 따라가면 된다는 소리예요. 즉 6.38은 유효숫자 2개로 만들면 6.4가 되겠죠. 유효숫자를 만드는 방법은 결국엔 나중에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반올림에 대한 규칙도 정해져 있는데 이 반올림에 대한 규칙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나눗셈도 똑같아요. 결국엔 둘 중에 나누고자 하는 수나 나누어지는 수 중에서 유효숫자가 작은 숫자를
최종적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얻어진 값에다 반영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덧셈 뺄셈에 대해서 배울게요. 덧셈 뺄셈은 자, 예를 들어서 하나 계산해 봅시다. 12.11 더하기 18.0 더하기 1.013이 있어요. 얘를 쭉 더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31.123이 나왔습니다. 이때는요, 소수점 아래에 가장 낮은 측정값의 유효숫자를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소수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소수점 있죠? 소수점이 있는데 소수점 아래로 가장 낮은 유효숫자가 뭐예요? 18.0은 지금 한 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소수점 아래에 두 개가 남았고 여기는 세 개가 남았죠. 맞죠? 따라서 소수점 아래로 한 자리만 있는 28.0을 최종 정답에 반영하면 됩니다. 31.123이니까 얘도 소수점 아래 한 자리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반올림을 이용해서. 따라서 31.1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반올림에 대한 규칙을 한번 배워볼게요. 반올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반올림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계산을 통해서 얻은 값이 4.348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얘를 유효숫자 두 개로 된 숫자로 정리해 보시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반올림해서 하다 보면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4.4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끝자리에서 반올림 안 하고 여기서 반올림하면 4.3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 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4.3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효숫자를 반영해서 반올림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유효숫자로 마무리되는 자리 바로 뒤 숫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두 개로 된 유효숫자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죠. 그럼 4.3 이 앞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 뒤에 있는 숫자에서 반올림해서 와야 됩니다. 8이 있더라도요. 이거 무시하세요. 4에서 반올림하세요. 그러면 4니까 반올림이 안 되고 4.3으로 끝나는 거죠. 바로 4.3이 맞는 값이고요. 4.4는 틀린 값입니다. 자, 반올림에 대한 규칙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화학의 계산의 기초이자 실험 데이터의 신뢰를 결정짓는 측정의 기본, 그 다음에 정확도, 정밀도로 이에 더 나아가서 과학적 표기법과 유효숫자까지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화학뿐만 아니라 과학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 측정에는 항상 불확정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측정값들을 수학적 연산을 자주 하게 될 텐데 바로 오늘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측정과 연산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